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재누리 행정학의 출제 문제 풀이 강의. 이 시간에는 2024년도 7급 국가직 2차 출제 문제 시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시험 보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차 시험도 전부 다 지나고 나서 이제 2차 시험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좀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만나셨을 텐데, 문제를 놓고 보면 조금, 굉장히 조금, 이렇게 나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문제가 좀 쉽게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지난 국가직 시험에서, 지난 7급 국가직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상당히 조금 난해하게 출제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조금 힘들게 만들었던 과거의 기억을 생각하면 이번에는 거꾸로 너무 쉽게 나와서 여러분들을 조금 당황시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근데 특히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문제들의 경우에는 거의 이건 뭐 9급 시험이다라고 해도 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좀 단편적인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서 기존의 기출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푸셨던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당황하셨을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쉬워도 좀 당황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또 특히 이제 또 어느 정도 좀 침착함을 유지하고 계셨다면 기본적으로 그냥 앞에서 한 너댓 문제 정도는 그냥 쉽게 푸실 수 있었기 때문에 한 20점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냥 받고 들어가는 그러한 시험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문제 상당히 좀 쉬운 편이었고, 물론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이제 기존의 이제 기출 문제의 스타일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7급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그리고 좀 심화 부분이라든지 지역적인 이런 부분들의 출제는 가급적 좀 지양이 된 상태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충실하게 공부했다고 하면 어떠한 유형으로 나와도 다 풀 수 있을 만큼의 평이한 수준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서 좀 앞에 쉬운 문제를 보고서 좀 흥분하지 않았다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능히 90점 이상의 88점에서 90점 이상, 92점 이상의 문제를 점수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 그런 유형들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각 단원별 출제 경향이나 그다음에 문항별 난도 분석을 좀 해보고 1번부터 25번까지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 3개년 영역별 출제 문항 분석을 살펴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1, 2, 3장의 출제 비중이 다소 조금 높았던 것을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지금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무행정론에 이르기까지 거의 지금 편차가 없는, 정책이론에서 다소 조금 부분이 많았지만 재무행정론까지 좀 출제 비중이 좀 높은 이러한 상황들을 좀 생각할 수 있었는데, 지금 2024년도에는 그 상황들이 다소 조금 누그러든 상황들입니다. 그냥 인사행정론까지 전체 문제의 한 68%, 한 70%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나머지 30% 정도를 이제 5, 6, 7장에서 담당하는 이 같은 상황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인사행정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조직이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조직이론의 출제 비중이 가장 높았었는데, 이제 지금 2024년도를 보시면 조직이론의 출제 비중이 행정환류론과 마찬가지로 가장 좀 낮은 수준의 출제를 보였다 하는 점이 이번 2024년도 영역별 출제의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들을 좀 고르게 출제하려고 하는 모양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그 편차의 정도가 조금은 더 크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지방행정론에서 3문제, 행정환류론에서 2문제 정도 출제가 된 것은 예년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문항별로 난이도를 좀 분석을 해볼게요. 자, 문항별로 난이도를 보시면 난이도 상급의 문제는
단연코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난이도 상급의 문제가 이거 있지 않냐? 이렇게 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7급에서는 뭐 그 정도 문제들은 풀어주셔야 돼요. 7급에서는 그 정도 내용들을 보셔야 하고 또 막 문항에서 막 복문 가운데서 앞에 문장은 맞고 뒤에 문장은 틀리다든지 그다음에 뭐 단어 이렇게 꼬아가지고 뭐 문제를 조금 어렵게 만든다든지 이런 수준들의 문제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런 유형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금방금방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었고 또 7급 시험에서 난이도 상급의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정말 좀 행정 이론에서 좀 지엽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서 문제 출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은 그냥 일반적으로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에 대한 정리가 확실하게 이루어졌다 했을 때는 그냥 능히 풀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문제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25번까지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죠. 아까 지금 문항별 난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1, 2, 3, 4, 5번이 순서대로 지금 전부 다 난이도 하급의 내용들을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윌슨의 규제정치 이론에서 수입 규제가 유발하는 정치 경제적 상황은 그랬습니다. 자, 수입 규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입할 품목과 하지 않을 품목들을 구분하는 거죠. 이거는 수입해, 이거는 하지 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는 이 수입 규제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이제 나타나지 않는 내용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보호무역의 한 일종이죠. 그래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 물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이 같은 차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규제의 대상, 규제의 어떤 부담을 지는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이고 그 다음에 규제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특정 계층에 국한이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에 해당이 돼요? 고객 정치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죠. 대중 정치는 전부 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기업가 정치는 특정한 계층에게 부담을 지워서 불특정 다수에게 이익을 주자 하는 거고 이익 집단 정치는 특정 계층을 규제해서 특정 계층에게 이익을 주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1번의 내용은 이거는 3번이 정답이 된다는 건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각각의 규제 정치 이론에 이제 예시로 등장하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 분명하게 정리해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능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의 정답 3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2번입니다. 행정 이념 가운데서 수단적 가치로만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 행정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 본래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 두 가지가 있었어요. 본래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되는 가치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공공가치, 공익, 그 다음에 뭐 정의, 형평성, 자유, 평등 이렇게 6가지 정도를 우리가 이야기했었는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수단적 가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뭐 공익, 형평성, 그 다음에 공익, 정의, 뭐 공공가치, 형평성, 자유, 평등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만 한번 빼볼게요. 자, 1번에서는 지금 형평성이 해당이 안 되고 지금 공익성, 이게 이제 해당이 안 되죠. 그죠? 이 1번은 지금 탈락이 되는 거고. 다음 2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형평성 때문에 안 되죠. 그죠? 합법성, 가외성, 능률성 전부 다 수단적 가치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4번 하나만 지금 수단적 가치로 전부 다 몰려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2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행정의 이념, 행정의 가치에 있어서도 이제 본래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를 구분을 하고 본래적 가치가 아닌 나머지의 내용들은 전부 다 수단적 가치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된다 하는 점에서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본래적 가치만 전부 다 제외했을 때 남는 부분들을 가지고는 충분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산의 원칙과 그 예외가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 내용은 전통적 예산의 원칙의 의미와 그 예외를 분명하게 좀 정리해두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예외를 물어봤기 때문에 지금 말한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항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1번부터 봅니다. 통일성의 원칙은 자, 목적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통일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특정한 세입이 특정한 세출과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목적세 같은 경우에는 그 원칙에 예외가 되는 상황이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교육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목적으로 징수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목적세에 해당이 되고 이는 통일성의 예외가 된다. 1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단일성의 원칙에 예외로 들어가는 게 이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회계 이야기하면서 이 특별회계는 예산의 단일성의 원칙과 통일성의 원칙에 예외가 된다고 얘기했었죠. 가급적 예산은 하나의 회계 계정으로만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4번에 여기서는 정답이 2번에서는 지금 이 내용이 맞는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음에 완전성의 원칙. 자, 완전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산 총계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한다 하는 예산 총계주의를 우리가 완전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외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전대 차관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뭔가 돈이나 물자를 빌려주는데 외국에서 빌려와가지고 빌려주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 이외의 상황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고 자, 다음에 이제 4번 사전 의결의 원칙은 예산은 집행 전에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서는 집행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건데 예산의 이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입법 과목 간의 융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장관항. 입법 과목 간의 융통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전 의결의 원칙에 부합이 되는 내용이다. 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외 사항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예외 사항이라고 하면은 이제 전용이 예외 사항이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예외 사항이 아니라 그냥 이 사전 의결의 원칙에 부합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제 만약에 맞는 이야기가 되려고 하면 이 이용 자체가 전용으로 바뀌어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지금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 의결을 반드시 거친다라고 하는 점에서 예외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3번의 정답은 여기선 4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다음 4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 정책 네트워크의 유형은 그랬습니다. 자, 정책 네트워크의 유형은 우리가 하위 정부 모형부터 이제 뭐 정책 공동체, 인지 공동체까지 두루두루 내용들을 좀 살펴봤었는데 자, 지금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의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행정부처, 이익집단이 형성하는 정책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요거 딱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정답이 2번이 된다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죠. 네트워크의 자율성과 안정성이 비교적 높으며 철의 삼각 개념과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뭐 철의 삼각 이거는 뭐 하위 정보 모형의 뭐 별칭이라고 봐도 될 만큼 분명한 내용들이죠.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푸는데 시간이 이렇게 소요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5번 봅니다. 우리나라 행정 통제 방법 중 내부 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기출 문제를 풀 때도 그랬고 동형 모의고사를 풀 때도 그랬고 쭉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 뭐였어요? 주체가 누구냐? 통제를 하는 주체가 행정부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것만 보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통제를 시행하는 주체가 행정부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주어만 보시면 돼요. 감사원, 헌법재판소, 국회, 그다음 지방자치단체 그랬는데 자, 감사원에 여기에서는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도니까 주민참여, 주민이 주체가 되겠죠? 그죠? 감사원, 헌법재판소, 국회, 주민.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내부 통제 주체 가운데서 행정부에 해당이 되는 것은 감사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독립기관, 국회는 입법부, 주민도 이제 외부 참여자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5번의 정답은 여기서 1번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쫙 다 나온 문제가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 이 점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제 6번을 보시면 이제 조금 온도가 조금 올라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6번 봅니다. 정치행정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정치행정 이원론. 정치와 행정은 다르다라는 개념이죠.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1번부터 봅니다. 엽관주의 극복을 위한 반엽관주의 움직임에 따라 대두되었다. 그렇죠. 반엽관주의. 그러니까 이 관리를 임용하는 데 있어서 충성자,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 집권 세력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뽑는 이 같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의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좀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것들을 야기할 수가 있다. 결정을 하는 과정과 집행을 하는 과정을 좀 분리시켜서 집행 자체를 전문적인 영역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제 실적주의가 등장을 했고, 실적주의가 등장하는 이 바탕 아래에서 이제 등장한 개념이 정치행정 이원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1번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다음 2번. 부패한 정치로부터 행정의 분리를 주장했다. 요 내용이 부패한 정치로부터 행정의 분리가 반엽관주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2번도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 3번. 행정의 정책 형성 기능 강화로 인해 기능적 행정학을 추구했다. 그랬는데, 자, 정책 형성이라고 하는 거는 정책 의제 설정과 정책 결정을 통합해서 의미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형성 기능을 강화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정치행정 이원론이 아니라 정치행정 이론론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치행정 이원론은 정책 형성 기능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봤기 때문에 6번에서는 3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윌슨은 행정을 관리와 경영의 영역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니까 관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집행만 담당하고 또 경영의 영역이다. 경영과 행정은 그렇게 같은 수단을 쓰기 때문에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공사행정 이론론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도 생각을 해두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6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7번이에요.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지각 오류는 그랬습니다. 자, 지각 오류. 어떠한 오류들이 있는가, 어떤 판단들을 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오류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 오류 가운데서 조금 이제 좀 깊이 있는 여러 가지 종류들의 오류를 좀 두루두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 첫 번째 보시면 공격적 성격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도 공격적으로 보기 쉽다. 내가 공격적이면 쟤도 공격적일 거야. 내가 그러니 쟤도 저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내가 좋으면 쟤도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 같은 형태의 오류라는 거죠. 자, 노조 대표와 관리층 대표는 자신의 불신 감정을 다른 집단에게로 전가한다. 네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자기도 그러면서. 네가 나를 못 믿어서 그래. 그럼 너는 나를 믿어. 이렇게 하면 할 말 없으면서 내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이러한 형태의 오류를 뭐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대조 효과입니다. 대조 효과는 이 어떤 같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누구하고 어떠한 비교군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초등학생하고 비교해가지고 키를 비교해. 그러면 오 크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서장훈 같은 농구 선수를 데려다 놓고 나를 비교해. 그러면 에이 짱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존재인데 누구하고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는 이 같은 형태의 오차를 우리가 대조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투사. 투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서 대리만족을 하게 한다든지 지금 여기서는 대리만족의 내용들은 안 나와 있지만 그 외 우리 속담에
내가 자기가 춤추고 싶어서 동서를 권한다라고 하는 이 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그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입시켜서 그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나 스스로의 만족을 느끼게 하는 이 같은 상황들이 투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방 보고서 먹방 컨텐츠 보면서 막 대리만족 느끼는 이러한 상황들이 투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다음에 세 번째, 후광 효과. 후광 효과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 연쇄 효과라고 이야기했었어요. 헬로 이펙트라고 하는 연쇄 효과. 연쇄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한 부분의 평가 결과가 다른 항목의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후광 효과, 연쇄 효과라고 이야기한다. 자, 다음에 기대성 착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 기대성 착오라고 하는 건 내가 이미 어떠한 이 상황이 어떠한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이미 사전에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 맞는 상황들을 내가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 빗대어가지고 모든 상황들을 좀 비판 없이 수용하는 이 같은 현상들을 우리가 기대성 착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이 같은 상황들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투사가 해당이 되는 거죠. 7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8번이에요. 자,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굉장히 노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굉장히 조금 평이한 상황인데, 자, 신공공관리론. 그러면 시장의 기제를 이제 정부 운영에 도입해서 효율성과 성과를 강조하는 이러한 측면의 관리 기법이죠. 자, 그러니 1번. 성과에 의한 관리를 중요시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관리주의와 시장주의가 결합된 개념이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죠. 다음 3번.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조한다. 이 예전에는 그냥 세금 내면 세금 가지고서 서비스를 내는 거니까 그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다른 부담을 지우는 거 이거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조하는 것도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이 되겠고. 다음에 네 번째. 분절화의 축소와 조직 구조의 통합 조정을 강조한다. 그랬는데 자, 분절화를 축소한다든지 조직 구조의 통합 조정은 신공공관리론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은 아니죠.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오히려 분절화를 더 강조했었는데 이 분절화를 줄이고 가능한 좀 다른 내용들은 좀 묶어보자 라고 했던 내용들은 이거는 탈신공공관리에 대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탈신공공관리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번에서는 정답이 여기선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신공공 서비스를 이제 위시한 신공공관리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입니다. 정책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정책 평가. 정책에 대한 문제가 좀 상대적으로 좀 연달아서 지금 나와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9번도 그렇고 이제 10번도 그렇고 전부 다들 그렇죠. 자, 이 정책 평가는 아까 우리 내부 통제하고도 좀 맥이 좀 같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의미들을 좀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일단 내부 평가는 기관 내부에서 평가를 주도한다.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 외부 평가와 비교하면 평가의 활용성이 높다. 왜? 그 내부의 속사정을 전부 다 감안해 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피상적으로 보는 결과와는 다르게 그 평가 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번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2번. 비용 편익 분석은 정책 실행이 가져올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 단위로 계량화하여 비교하는 방법으로서 그렇죠.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 단위로 바꾼다. 그래서 정책의 능률성과 대응성을 측정하기에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정책의 능률성을 측정하기에는 좋아요. 그죠? 그러나 대응성을 측정하기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2번은 여기서는 맞지 않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총괄평가는
정책이 종료한 시점에서 효과성이나 능률성 등 다각적 관점에서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총괄평가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해서 영향평가라고도 이야기하죠. 결과를 놓고서 평가하는 거야. 결과를 놓고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걸 이제 효과성이나 능률성 차원에서 보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음 4번 평가성 검토는 본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의 소망성과 실행 가능성을 개괄적으로 검토하는 예비평가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대상이 평가를 받을 만한 대상이냐, 이 평가를 통해 가지고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 요거를 이제 보는 게 평가성 검토라고 말씀을 드렸죠. 4번도 맞는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9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2번이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10번입니다. 또 정책 이론이에요. 정책 집행에 대한 내용인데 이번에는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지금 이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럼 난이도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좀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1번부터 보시면 하향식 접근 방법은 후방 접근법이라고 불리며 정책 집행 현장에서 집행 조직과 정책 사업 간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랬는데, 자, 후방 접근법은 그 엘모어가 주장한 대표적인 상향식 접근 방법의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하향식 접근 방법에 되지 않습니다. 네. 정책 집행 현장에서 집행 조직과 집행 사업 간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거는 버먼이 강조한 적응적 집행이에요. 이 적응적 집행 역시도 뭐예요? 이것도 상향식 접근 방법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향식 접근 방법이 아니라 상향식 접근 방법이 되는 거죠. 네, 1번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됩니다. 다음 2번. 상향식 접근 방법은 정책 결정의 결과물인 정책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을 정책 집행으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정책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을 정책 집행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건 어떠한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그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향식 접근 방법이 아니라 이거는 하향식 접근 방법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번도 그래서 틀린 내용이 돼요. 자, 다음 3번. 매틀랜드는 정책 목표의 모호성과 갈등 개념을 활용하여 특정 집행 상황을 4가지로 구조화하였다. 그러니까 매틀랜드의 이 정책 집행 상황, 모호성과 갈등 개념을 활용해서 특정 집행 상황을 4가지로 구분했다. 뭐 이 부분은 사실 뭐 기본 이론에 이런 데서는 나온 적은 없었던 내용인데, 자, 요 내용이 일단은 뭐 모르겠다 하면 4번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에 따르면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 결정자들이 개괄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과정에서 정책의 집행자와 협상을 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관료적 기업가형이라고 볼 수 없고 뭐라고 볼 수 있어? 이거는 3번째 나왔던 협상형이라고 봐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4번 틀린 내용이 된다. 그러면 이제 답은 뭐만 남는 거예요? 3번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매틀랜드라고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조금 어색하고 그런 부분들이었지만 그런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다른 내용들이 아니기만 하면 돼. 근데 1, 2, 4번이 너무나 확실하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10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11번입니다. 체제 이론에서 제시하는 개방체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개방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거예요? 체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요소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 같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시스템화 되어 있는 이 같은 상황인데, 지금 이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폐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요소들이 전부 다 조직 안에 있는 이 같은 상황들이 폐쇄 이론인 거고, 개방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조직에 없는 거야. 조직 바깥에 있는 거죠. 이 조직 바깥에 있는 요소들도 조직을 위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이 같은 상황을 우리가 개방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죠.
목적 달성을 위한 유일 최선의 방법은 없으며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안에 갇혀 있으면 곤란하다는 얘기지. 다음 두 번째, 환경의 변화에 맞도록 구조와 기능이 다양하게 분화될 것을 요구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갇혀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 해법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다음 3번, 체제의 에너지 소모로 인한 소멸 가능성을 강조한다. 그랬는데 자, 체제의 에너지 소모로 인해서 각각의 요소들이 체력을 소진해가지고 소멸해서 없어질 가능성은 이거는 폐쇄 체제에서 강조되는 내용이지. 안에서 에너지가 모두 없어졌다고 했을 때 개방 체제는 어떻게 해요? 밖에서 이 내용들을 수혈해오는, 밖에서 이제 가능한 자원들을 끌어당겨오는 노력들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폐쇄 체제에서 강조가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마지막에 환경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따라서 11번에서는 지금 폐쇄체제를 얘기하고 있는 3번의 내용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방체제와 폐쇄체제의 분명한 차이, 이거를 좀 아신다고 하면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12번이네요. 자,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맞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자, 1번부터 보시면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비목적적 적응을 특징으로 한다. 비목적적 적응이라고 하는 건 목적 자체가 없는 거지. 그지? 그냥 어떠한 상황에 대한 자극에 대한 반응, 이걸 보여주는 게 사이버네틱스 모형이기 때문에 비목적적 적응을 특징으로 한다. 1번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합리성과는 관계가 없는, 쓰레기통 모형과 더불어서 합리성과는 관계가 없는 이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2번. 회사 모형은 합리적 분석과 함께 정책 결정자의 직관적 판단도 정책 결정의 중요 요인으로 수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합리적인 분석과 함께 직관적인 판단을 중요 요인으로 수용하는 것. 우리가 이 직관적 판단을 뭐라고 얘기했었어? 이걸 우리가 초합리성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 초합리성이라고 하는 직관적 판단을 강조했었던 것은 회사 모형이 아니라 예츠켈 드로우가 얘기한 최종 모형이 되겠죠. 2번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다음 3번. 앨리슨이 제시한 조직 과정 모형은 모델 1, 2, 3 가운데에서 뭐였어? 모델 2였죠. 모델 2. 자, 의사결정이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합의된 정책 결정을 위해 타협을 시도하는 상황을 설명하기에 쉽다. 이 타협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 조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조직 과정이 아니라 관료적 정치 모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관료적 정치 모형. 모델 3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조직 과정 모형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조직 과정 모형은 회사 모형과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죠. 느슨한 연결 상태를 강조하는 이 같은 상황들. 그래서 정책 결정을 위해서 타협을 시도하는 것은 관료적 정치 모형에 해당이 된다. 3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고. 다음 4번. 혼합 주사 모형은 정책 결정을 하나의 우연한 현상으로 본다. 우연으로 강조하는 모형은 뭐였어? 혼합 주사 모형이 아니라 쓰레기통 모형이었죠. 혼합 주사 모형이라는 건 뭐였어요?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한데 합쳐서 합리 모형을 통해 큰 기본적인 결정을 하고 세부적인 결정을 점증 모형을 통해서 하는 이 같은 결정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정책 결정을 우연한 현상으로 설명한 것은 쓰레기통 모형에 해당이 된다. 4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2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13번입니다.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산 제도 지금 여기서는 4개가 나와 있어요. 신성과주의 예산 제도 제외한 나머지 이제 4개가 나와 있는데 자, 옳은 것만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기억. 영기준 예산 제도에서는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사업 담당자들이 자신의 사업평가 과정에서 위협을 느끼게 된다.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라는 내용이 특징이죠. 이 내용이 이제 영기준 예산, 제로 베이스드 버제팅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기억은 맞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2번, 니은.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업무 단위 선정이 곤란하지만 단위 원가 계산은 용이하다. 그랬는데, 자,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일단 업무 단위 선정은 그나마 조금 쉬운 편이긴 한데 단위 원가 계산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는 지금 요 내용들이 서로 지금 바뀌어 있어야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니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 다음, 디귿. 계획예산 제도는 의사결정 집권화를 완화할 수 있고 목표 달성의 계량화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계획예산 제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논의하는 것이 계획을 담당하는 최고 결정권자들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집권화를 완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목표 설정의 계량화 자체도 곤란한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목표 설정의 계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계획예산 제도는 이루기가 어려운데 용이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내용이 돼요. 목표 설정의 계량화를 전제로 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디귿도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다음, 리을. 품목별 예산 제도는 행정부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유용이나 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 함부로 쓰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예산 심의가 용이하여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품목별 예산 제도는 그런 통제 중심적인 예산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리을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는 맞는 내용이 기역과 리을 두 개밖에 없다. 기역과 리을을 담고 있는 2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되는 것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4번입니다. 예산 집행 과정의 신축성 유지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예산 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기본 내용 설명하면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신축성 유지 방안은 전부 다 전통적 예산 원칙의 예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이 어디에 예외가 되는가 하는 것들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랬는데, 자, 기억봅니다. 예산의 전용이란 각 기관, 장, 관, 항 간에 상호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한번 봤죠. 3번 문제에서 본 것 같은데. 자, 장, 관, 항. 이거는 입법 과목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입법 과목 간의 상호 융통을 하는 것은 전용이 아니라 이용이 되는 겁니다. 기억은 그래서 틀린 내용이 돼요. 자, 이 예산의 전용, 그러면 이제 세 항목 간의 융통을 행정 과목 간의 융통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이 장관 항 간의 상호 융통을 하는 것은 입법 과목이기 때문에 이용에 해당이 된다. 다음, 니은. 예산의 명시 2월이란 예산 성립 후 연도 내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 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의 금액에 대한 2월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연도 내에 지출 원인 행위를 했는데 비용 지출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2월이 이루어진 상황은 명시 2월이 아니라 이거는 사고 2월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명시 2월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2월이 예상이 되어서 그 2월의 내용들을 예산 항목에 넣고 국회의 승인을, 국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이루어지는 2월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고 2월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2월이 일어날지 몰랐어. 그냥 예산 성립이 이루어진 다음에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루어진 2월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다음 디귿.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한 금액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사용하는 게 예비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음, 예산의 이체란
정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해 그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에 예산도 이에 따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디귿, 리을은 전부 다 맞는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4번에서는 지금 기역, 니은을 제외한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네요. 자, 1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입니다. 자, 이제 지방행정론의 문제가 나왔어요.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 배분. 원칙적으로는 이제 국민들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행하고, 형평성을 조금 논의해야 될 부분은 이제 중앙정부에서 행하는 이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각각의 내용들의 이제 이 사무 배분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들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1번부터 봅니다. 기관 위임 사무는 주로 지방적 이해관계보다 국가적 차원의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있는 사업이 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에 위임한 사무이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에 위임했다고 하면 그냥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정하도록 하는 이 같은 상황이죠. 그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에 위임한 사무는 우리가 단체 위임 사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기관 위임 사무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사무다. 이렇게 봐야지 맞는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일을 수행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만 알려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제 국가의 아바타가 돼서 그대로 움직이는 이러한 사무가 기관 위임 사무다. 그래서 위임 사무 가운데에서 단체 위임 사무와 기관 위임 사무를 좀 구분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1번 틀린 내용이에요. 다음 2번. 효율성의 원칙은 보충성의 원칙을 받아들인다 해도 사무에 따라서는 보다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처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효율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누가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보다 더 경제적이겠냐. 보다 좀 더 경제적일 수 있는 자치단체에다가 사무를 배분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충성의 원칙이나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을 적용해서 무조건 기초자치단체에만 줄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한꺼번에 싹 쓸어가지고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땅을 팔 때 그냥 포크레인으로 한 삽 뜨느냐, 아니면은 그냥 야전삽 가지고서 파느냐. 어느 게 더 경제적일 수 있냐. 그러니까 포크레인 가지고 한 삽 뜨면 그냥 된다. 그러면 그냥 한 삽 뜨고 끝나는 거야. 이런 방식이 효율성의 원칙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때로는 성격에 따라서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책임을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단체에다가 업무를 배분하는 것이 좋다 하는 거죠. 다음 3번. 포괄성의 원칙은 지방자치단체가 배분받은 사무에 대해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포괄성의 원칙은 관련된 모든 사무들을 한꺼번에 넘겨줘야 된다라는 원칙이죠. 뭐 그 내용에서 이거는 국가 사항이고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사항이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이 일을 할 때 이 일에 연관이 있으면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야 되는데, 관련된 사무를 전부 다 넘겨주게 되면 어떻게? 그와 관련된 모든 사무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같은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배분받은 사무에 대해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이 내용들도 포함이 되는 내용이다. 3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 4번.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이므로 스스로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죠? 스스로의 책임과 부담, 그러니까 예산도 100% 예산 써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정해놓은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중앙정부는 사후 감독과 합법성 감독을 수행한다. 합법성에 대한 위법한 사항이 아니라 그러면 내버려 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4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5번에서는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신분 보장 및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뭐 공무원의 신분 보장, 징계 뭐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뭐 휴직이나 그다음 뭐 직위 해제 뭐 이러한 내용들, 휴직, 직위 해제 뭐 그다음에 뭐 직권 면직, 뭐 직권 면직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그러니까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어떤 인사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이 같은 권한들을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봅니다. 임용권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해결이 요구 중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직위 해제의 대상이 되는 거죠. 직위 해제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1번 맞는 이야기예요. 다음 2번. 정직은 중징계 처분 중에 하나로 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이 적용되며 정직 기간 중 감봉 조치는 별도로 없다. 그랬는데 정직 기간 중에는 직무에서 배제가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정직은 1개월에서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 정지야, 직무 배제야. 직무 배제가 되면 급여는 전액 삭감된다. 보수는 전액 삭감된다. 그렇죠. 감봉 조치는 별도로 없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수 전액 삭감이 이루어진다. 정직도 그렇고 강등도 그렇고. 다음 3번.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강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자기 직책보다 낮은 직책에서 일하도록 하는, 낮은 직급에서 일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할 경우에도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자, 다음 4번. 해임은 강제 퇴직 처분으로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며 금품,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유용 등으로 해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급여 감액에 불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적인 이유로 해임이 된 경우에는 연금상의 퇴직급여의 감액이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100% 전부 다 보전이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연금상의 불이익이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1번, 3번, 4번은 다 정답이 되는데 2번은 지금 틀린 내용이 된다. 어떻게 해서 틀린 내용인지 분명하게 구분해 두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7번 볼게요. 규제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투입 규제는 관리 규제에 비해 피규제자에게 더욱 많은 자율성을 부여한다. 그랬어요. 투입 규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에 대한 규제인 거고 관리 규제는 그 어떠한 수단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 과정을 통제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피규제자에게 더욱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은 관리 규제지 투입 규제가 아니다. 이거는 서로 지금 바뀌어 있어야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1번 바로 지금 틀린 내용이 되겠어요. 다음 2번. 성과 규제는 사회문제 해결 목표에 대한 달성 수준을 정하고 피규제자에게 이를 달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결과에 대한 규제를 얘기하는 거죠. 결과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성과 규제가 되겠고. 다음 3번. 직접 규제는 정부가 규제 주체인 반면 자율 규제는 민간이 규제 주체가 된다. 스스로 알아서 규제하도록 하는 게 자율 규제인 거고 정부가 이거 하지 마, 어디까지 해 라고 하는 걸 정해주는 것이 직접 규제가 된다. 2번, 3번 다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다음 4번. 이거는 지금 우리 9급 국가직 시험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야. 이 4번 보기는. 네거티브 규제는 포지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욱 보장해준다. 너무나 강조했었던 이야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7번에서는 1번이 틀린 내용이 되는 것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8번입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윤리 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좀 잘 구분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자, 1번부터 보시면 공직자윤리법의 목적은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방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거 우리 지금 우리 그 수업을 같이 들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동형 모의고사에서 이와 조금 유사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공익과 사익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확립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의 목적이 아니고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도 이해충돌을 방지하자는 내용이 나와 있고, 다음에 공직자윤리법에도 이해충돌 방지를 공직자의 어떤 그 의무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의 내용,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해충돌 방지법에 나와 있는 내용과 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내용을 섞어가지고 다음 출처가 다른 게 어디냐? 요거 물어보는 문제가 한번 나왔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목적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게 이제 공직자윤리법의 목적이다. 물론 공직자윤리법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지만 공직자윤리법 1조의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니다. 이거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1조의 목적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1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2번.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윤리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맞는 내용. 다음 3번. 퇴직 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업무의 제한도 있고 취업 제한도 있고 공직자윤리법에서 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죠. 다음 4번.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무 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것이 공직자윤리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해충돌 의무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2, 3, 4번은 다 맞는 내용이 되는데 1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18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19번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공무원의 복무, 공무원은 어떻게 복무해야 한다라고 하는 공무원의 의무들. 공무원의 의무가 국가공무원법에는 13가지나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자, 1번부터 봅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죠? 친절과 공정의 의무가 있는 거죠.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2번.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을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랬는데, 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되게 뭐 할 수 있어요? 노동조합에 가입을 할 수 있다. 공무원 노조에 가입을 할 수 있단 말이지. 이거는 공무원 노조 가입 대상이란 말이에요. 원래 이제 6급 이하의 공무원만 이제 가입 대상으로 두고 있었는데, 이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면 5급 이상의 공무원도 공무원 노조에 가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완화가 되었죠. 그러니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노조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노동운동 할 수 있어.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게 맞는데, 노동운동은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노동권이 온전하게 보전이 안 돼 있을 뿐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지금 맞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다음 3번.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해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도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이 되는 거고. 다음 4번.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청렴의 의무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죠.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9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것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어디서 봤는데 이거 비슷하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만들기는 했지만 이거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노조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노동운동은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결권이나 단체 협약권 같은 것들은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2번이 여기서는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다음 20번입니다. 정책 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호그우드와 거는 정책 문제의 성격이 인간의 감정보다 이성적인 측면에 호소하는 문제일수록 정책 의제화가 쉽다고 하였다. 그랬는데, 자, 이 호그우드가 이야기한 그러니까 정책 의제화가 쉬운 내용들은 감정적인 측면보다 이성적인 측면을 호소하니 이성적인 측면보다 감정적인 측면에 호소하게 되면 정책 의제가 더 쉽다라고 했어. 감성적으로 이야기해야 돼. 그냥 T처럼 T 이래가지고는 정책 의제화가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지. F를 자극해야 되는 상황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냥 감성적으로 접근했을 때 정책 의제화가 쉽다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왜 이제 뭐 이런 걸 안 해주시면 막 눈물 막 흘리는 이런 상황들 많이 나오잖아. 자, 그래서 1번이 지금 여기서는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다음, 외부 주도형의 정책 의제 설정 모형은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렇죠. 외부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는 상황들이니까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 다음 3번, 정부 의제는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해결을 심각하게 고려하기로 명백히 밝힌 문제를 말한다.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는 의제, 정부가 채택한 의제가 되는 거죠. 맞는 이야기들. 다음, 바흐라흐와 바라츠는 기존 질서의 변화를 주장하는 요구가 정치적 이슈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으로 폭력을 제시하였다. 그렇죠. 뭐 폭력으로 우겨 누르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내용들은 좀 막는. 이 같은 내용들이 뭐였어? 무의사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20번에서는 1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 되고 2, 3, 4번은 전부 다 맞는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21번이에요. 실적주의의 정당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실적주의는 왜 필요하냐? 여기에 대한 내용들. 실적주의의 장점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자, 1번. 공직 취임에 대한 기회균등을 보장한다. 가장 대표적인 근거가 되겠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전부 다 실적주의의 정당화 근거였어요.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라고 하는 민주적 통제 강화는 행정 통제의 주체들이 점점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데, 실적주의 같은 경우에는 성과를 강조하는 전문성을 강조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따라서 21번에는 4번이 틀린 내용이 된다. 간단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2번 보겠습니다. 직업 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직업 공무원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젊은 인재를 공직에 영입해서 일생토록 근무하도록 하는 이 같은 체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직업의 안정성이 좀 강조가 되어야 한다 하는 측면들을 보여주는 제도인데요. 자, 1번부터 봅니다. 공무원의 직업의식을 고무시키는 시스템이며 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일체감을 제고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공직자로서의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을 갖게 하는 내용입니다. 1번 맞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젊은 인재를 공직에 임용하여 장기간 근무하게 만드는 제도이다. 이게 이제 뭐 직업 공무원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3번. 외부 환경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새로운 지식 및 기술 도입이 활성화되어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그랬습니다. 물론 뭐 이제 이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측면은 뭐 맞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외부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도입, 이거는 이게 이제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 외부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나 새로운 지식, 기술 도입을 통해서는 행정의 방식이 바뀌어지는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이 두 가지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리고 왜 이 직업공무원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폐쇄적인 조직의 형태들을 가지고 있어서 공직에 대한 자부심이나 일체감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될 수는 있지만 외부 환경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응,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는 다소 조금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3번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4번. 계급제를 근간으로 하며 정부 업무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점들은 정부 업무의 안정성과 계속성, 직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같은 상황들에 대해서는 이제 맞는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22번의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23번이에요. 정부 간 관계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정부 간 관계에 대한 내용은 나름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 또는 지방정부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죠. 자, 앤더슨과 라이트, 로즈, 그 다음 엘코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앤더슨에 따르면 정부 간 관계는 연방체계 내에서 모든 계층과 모든 형태의 정부 단위들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과 행위의 총체다. 그러니까 연방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과 행위를 전부 다 정부 간 관계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는 내용이죠. 1번 맞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 라이트의 중첩 권위 모형에서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하는 관계를 맺으며 그 과정에서 합의를 이루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상과 합의가 계속된다. 그러니까 상위 정부와 하위 정부들 간에 독자적으로 독립된 상황들도 있지만 서로 협력하는 이 같은 부분들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2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로즈의 지배인 모형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지방을 관리한다. 그랬는데 지배인 모형에서는 이 로즈가 이야기한 지배인 모형에서는 중앙정부에 포함된 포괄형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어떤 자율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율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지금 맞는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지배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는 내용이죠. 따라서 3번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엘코크의 동반자 모형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는 상호협력적이며 대등한 국정의 파트너이다. 서로 수평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모형이 이제 동반자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3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 간의 모형들을 전부 다 지금 강조하고 있는 모형이 바로 라이트의 모형이기 때문에 라이트의 모형에서 이제 이 라이트의 모형에서 이 세 가지의 모형들을 전부 다 우리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죠. 각각의 내용들이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 라이트를 통해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24번입니다. 우드워드의 기술 유형과 조직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저희 우드워드 조직 기술과 관련해가지고 이야기했었던 심화 내용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계층이죠.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 기술, 단위 소량 생산 기술, 연속 공정 생산 기술, 우리가 이제 다른 의미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자, 1번. 대량 생산 기술의 경우 공식적인 절차나 규칙에 의해 관리한다.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절차나 규칙에 의해 가지고 소량의 내용들을 다량 생산할 수 있는 이 같은 체계죠. 다음, 2번. 단위 소량 생산 기술의 경우 문서에 의한 의사소통이 낮게 나타나고 작업자 간 구두에 의한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진다. 그때그때 나타나는 문제들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가 강조가 되는 거죠. 다음 3번. 단위 소량 생산 기술 조직은 대량 생산 기술 조직에 비해 느슨한 조직 구조와 그다음 낮은 수직적 분화의 특징을 갖는다.
그런데 단위 소량 생산 기술 조직은 느슨한 조직 구조와 낮은 수직적 분화.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 전문적인 일들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낮은 수직적 분화라고 하면 이제 수평적인 조정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3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 단위 소량 생산 기술에서 연속 공정 생산 기술로 기술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그러니까 단위 소량 생산 기술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느슨한 조직 구조를 바탕으로 자기가 전문적인 일들을 했었지만, 연속 공정 생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해온 일을 바탕으로 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 단위에서 일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내가 일을 못 한단 말이지. 자, 기술의 복잡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 구성원 중에서 관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한다 그랬는데, 자, 전체 구성원 중에서 관리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행정 농도라고 이야기했었죠. 전문성이 높아지게 되면 행정 농도는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복잡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게 되면서 한 사람이 그 기술을 전부 다 확인하기 어려워진단 말이지. 그러면 행정 농도는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번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죠. 24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25번 보겠습니다. 딜런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딜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딜런이라고 하는 이 판사가 지방 정부의 권한은 주 정부가 위임한 범위에 한정이 된다. 이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 지방 정부라고 하는 것은 주 정부의 그냥 창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정부가 위임한 범위에 한해서 이제 이 지방정부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방정부에 예속이 되어 있는 이 같은 상황들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니까 지방정부는 어떻단 얘기야? 주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일들, 고유하게 우리의 권한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치적으로 하자, 이런 거 없어. 그냥 주정부가 내려준 범위에 한정이 되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이 딜런의 원칙의 내용이에요. 우리 동형 모의고사에서도 한번 다루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지방정부의 절대적 권리를 인정하고 주정부가 이를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거 전혀 없는 내용인 거지. 이딴 거 없다는 거야. 이딴 거 없다. 1번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2번. 지방정부는 연방헌법이 부여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연방헌법은 이제 주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연방헌법이 아니고 이제 주정부가 부여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내용이에요. 2번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다음 3번. 역관주의로 인해 나타난 지방정부의 부패와 무능을 해결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정부가 지방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통제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방정부가 자신들의 권한을 주체적으로 행사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패나 무능을 해결하기 위한 의도들도 가지고 있다. 통제의 의미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3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지역사회에서 만든 헌장안을 주민투표 등을 통하여 결정하는 방식을 지지한다 그랬는데, 그럴 수가 없겠지. 지역사회에서 만든 헌장안을 주민투표 등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는 지방정부의 절대적인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25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1번부터 25번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문제를 보셔서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가 어렵지 않다라고 느끼셨다면 여러분들이 기본 수업을 굉장히 충실하게 받으셨고 기본 수업의 내용들을 충실하게 이해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은 80점대 후반의 점수는 능히 맞으실 수 있다. 이 부분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 같은 시험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들을 충분하게 이해해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쉽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험 문제가 이렇게 쉽게 나올 거다라고 하는 기대는 조금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작년에 시험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고 올해 시험 문제 극히 쉬웠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 2025년도의 시험 문제는 그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올해 시험 문제보다는 다소 조금 어렵겠지만 작년보다는 조금 쉬운 수준의 문제가 나올 거다. 이런 부분들의 예상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기본 이론에 대한 정리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시험의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 분명 아니에요. 행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좀 고득점을 얻으셨다면 그 주어져 있는 기본 내용들을 굉장히 충실하게 소화하신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고 앞으로 이제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도 기본 내용을 정말 좀 충실하게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시사점을 안겨주는 그러한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쉽게 나왔다고 해서 뭐 자만하거나 오만하실 일 전혀 아니고요. 보다 조금 더 기본에 더욱더 집중하시는 그러한 수험 자세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자, 2024년 7급 국가공무원 2차 공개채용시험 출제 문제 해설 여기서 모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일깨우셨으리라 믿고요.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에 도움이 되셨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해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